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ATM 앞에 섰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나오고 마트 가니까 선반은 텅텅 비어 있고 내 지갑 속 돈이 휴지보다 못한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미 수십 개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이 망하면 재산 압류당하고 끝이고 회사가 망하면 문 닫고 직원들 내보내면 끝인데 나라 전체가 무너진다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국가 채무 불이행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일어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파산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요. 우리가 아는 파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하면 법원 가서 절차 밟고 판사가 결정 내리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그렇게 안 돌아가요. 국가는 법정에 설 이유도 없고 누가 와서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압류해가는 일도 없습니다. 나라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국민들도 여전히 살아가고 정부 청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가 무너지느냐? 바로 신뢰예요.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는 거죠. 투자자들, 다른 나라 정부들, 국제금융기구들이 여기는 빌려준 돈 못 받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빚을 제때 못 갚거나 아예 안 갚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누구도 강제로 뭘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들이 군대 보내서 돈 받아낼 수도 없고 국제경찰이 와서 대통령 체포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신용이 박살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요. 새로운 대출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기존 빚도 다시 빌려서 갚는 게 막히는 거죠. 정부는 갑자기 현금이 바닥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원 월급 줘야 하고 병원 돌려야 하고 학교도 운영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필수품 수입도 해야 하는데 외화가 바닥났고요. 이 상황에서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때로는 국가 자산을 팔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에 99년 동안 넘긴 게 대표적이에요. 빚을 못 갚으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를 중국 손에 넘겨야 했던 거죠. 그리스도 공항이며 항구며 국영기업을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용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왜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가장 명백한 이유는 너무 많이 빌렸다는 거예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서 계속 돈을 빌리면 결국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요. 경제도 성장하고 세금 수입도 늘어나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복리로 이자가 계속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부채 상환에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정부는 새로운 빚 내서 옛날 빚 갚는 식으로 버티게 됩니다. 이걸 부채 롤오버라고 하는데 마치 돌려막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 방법이 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권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언젠가는 못 갚을 거라는 걸 눈치채기 시작해요. 그럼 새로운 대출 해줄 때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고 정부는 비싼 이자 내면서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자 부담이 더 커지니까 또 더 많이 빌려야 하고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게 됩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통화 문제예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외화로, 특히 미국 달러로 돈을 빌리거든요. 왜냐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가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통화니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돈보다 달러로 받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돈을 버는 건 자기 나라 돈으로 번다는 겁니다. 세금도 자국 통화로 들어오고 국영기업 수익도 자국 통화로 들어오는데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해요.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환율이 안정적이라면요. 하지만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터키가 딱 이런 케이스예요.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달러로 진 빚이 순식간에 2배, 3배로 불어난 거죠.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리라화가 미친 듯이 떨어지면서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다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면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요. 갑자기 불어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거든요. 경제적 충격도 큰 원인이에요.
전쟁, 팬데믹, 주요 수출품 가격 폭락 같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특히 한두 가지 자원에만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이 정말 취약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마자 나라 전체가 무너졌어요. 2014년 이후 GDP가 70% 이상 증발했고 국민 절반 이상이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지경까지 갔죠. 여기에 부패와 잘못된 정책이 더해지면서 초인플레이션까지 터졌어요. 2018년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130%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 메우려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완전히 증발했죠. 빵 한 덩이 사려면 돈다발을 들고 가야 했고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라는 결국 채무 불이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요인도 무시 못해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뒤집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한 정부는 빚을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하는데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저건 불법 부채다 하면서 갚기를 거부하는 시기죠.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가 2008년에 정확히 이렇게 했어요. 기존 부채 중 상당 부분을 부당하다고 선언하고 의도적으로 갚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안 갚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에 치명타를 입히죠. 그럼 이제 채무 불이행 선언되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한번 이자 지급을 미루거나 아니면 채권자들에게 상환 일정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죠.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런 신호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가장 먼저 움직여요.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피치 같은 곳들이 그 나라 신용 등급을 낮추기 시작하죠. 등급이 한두 단계 떨어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정크 등급까지 떨어지면 심각해집니다. 정크 등급이라는 건 투자 부적격 등급인데요. 이렇게 되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이 나라 채권을 보유할 수 없게 돼요.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곳들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투자자들이 일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채권을 팔고 주식을 팔고 심지어 그 나라 통화까지 팔아치우려고 하죠.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하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해요. 특히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의 시작입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품 가격이 치솟거든요. 한 나라가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는 없잖아요. 석유, 식료품, 의약품, 기계 부품 등 많은 걸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데 이 모든 게 갑자기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레바논이 2019년부터 겪은 게 정확히 이거예요. 파운드화가 95% 가까이 폭락하면서 수입품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약국에서 약이 사라지고 주유소에는 기름이 떨어지고 슈퍼마켓 선반은 텅텅 비었어요.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의사나 교수 같은 전문직도 월급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됐죠. 마트에서 느끼는 변화가 가장 빨라요. 처음에는 수입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곧 국산품도 따라서 올라요. 왜냐하면 국산품 만드는데도 수입 원자재가 들어가니까요. 빵 만들려면 밀가루 필요한데 밀을 수입해야 하고 자동차 만들려면 철강 필요한데 철광석을 수입해야 하죠. 모든 생산 과정에 수입품이 들어가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아니, 오히려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줄어들죠. 그러면 국민들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축한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 돈을 은행에 그냥 두면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혹시 정부가 예금을 동결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뱅크런이죠. 아르헨티나는 2001년에 이걸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은행 앞에 몇 킬로미터씩 줄을 서서 자기 돈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정부가 예금 인출을 주당 250달러로 제한하는 코랄리토 정책을 발표했죠. 국민들은 자기 돈을 자기가 못 쓰게 된 거예요. 거리에서는 시위가 폭발했고 냄비를 두드리는 카세롤라소 시위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은행은 모든 예금을 금고에 쌓아두지 않거든요. 대부분을 대출로 내보내고 일부만 보유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모두가 몰려들면 은행은 줄 돈이 없어요.
첫 번째 은행이 문을 닫으면 공포는 더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우리 은행도 곧 망하겠구나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달려가죠. 두 번째, 세 번째 은행이 무너지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해요. 정부는 긴급 조치로 예금 인출을 제한하거나 은행 휴무일을 선포하지만 이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울 뿐이죠. 은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멈춰요. 기업들은 운영 자금을 구할 수 없고 직원 월급도 못 주게 되고 결국 문을 닫거나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게 됩니다.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잃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져요.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더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죠. 이 모든 과정이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부가 빚을 못 갚는다는 뉴스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일반 국민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슈퍼마켓 선반이 비고 기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병원에 약이 떨어지고 정전이 일상화됩니다.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거든요. 짐바브웨를 보세요. 2000년대 후반에 초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가 나왔어요. 100조 달러 지폐로 빵 한 덩이도 못 사는 상황이었죠.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경이 되면 사회적 불안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일부는 폭동으로 번지기도 하죠. 정부 건물이 공격당하고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치안이 무너집니다. 경찰이나 군인들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치안 유지 능력이 약화돼요.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채무 불이행을 피하려고 노력해요.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너무 끔찍하니까요. 한번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보통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나라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 이후 회복 과정은 보통 몇 가지 단계를 거쳐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부채 구조 조정입니다. 정부는 채권자들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해요. 우리가 원래 약속한 대로는 못 갚겠다. 조건을 바꿔달라 하고 요청하는 거죠. 상환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거나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걸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하죠. 빌려준 돈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채권자들도 현실적으로 판단해요. 이 나라에서 아예 한 푼도 못 받느니 50%라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스가 2012년에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민간 채권자들에게 원금의 53.5%를 탕감받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헤어컷을 단행했죠. 그래서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수년간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채권자들은 법적 소송을 걸기도 하죠. 특히 헤지펀드 같은 곳들은 부실 채권을 싸게 사서 액면가로 받아내려고 법적 공격을 하기도 해요. 2014년 아르헨티나는 소수의 채권자들과 협상을 거부하는 독수리 펀드들 때문에 뉴욕 법원에서 패소했고 결국 다시 디폴트 상태에 빠졌죠. 부채 구조 조정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장 정부를 운영할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에 긴급 대출을 해주는데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엄격한 조건이 따라오죠. 이 조건들을 긴축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세금을 올리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줘요. 공무원이 대량 해고되고 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전기나 수도 요금 같은 공공 서비스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이 엄청 큽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우리나라를 팔아먹는다, 주권을 포기했다며 항의하죠.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져서 정부가 자주 바뀌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돈이 아니면 정부가 아예 작동을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구조적 개혁도 필수예요. 단순히 돈만 빌려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채무 불이행에 이르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쳐야 해요. 부패한 관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을 정리하고 세금 징수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경제 구조를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런 개혁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 심지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죠. 신뢰 회복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면 몇 년 동안 꾸준히 약속을 지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일부 나라는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아이슬란드가 놀라운 사례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GDP의 10배가 넘는 부채를 가진 은행들이 모두 무너졌고 크로나화는 폭락했죠. 인구 33만 명의 작은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개혁과 은행가 처벌, 자본 통제 등을 통해 놀랍게 회복했어요. 지금은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이고 부패가 거의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성공 사례예요. 많은 나라들이 회복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독립 이후 9번이나 채무 불이행을 겪었어요. 182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도 디폴트를 선언했죠. 한 세기 동안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한번 회복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위기가 오고 또 회복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단기적인 처방만 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진 것 같지만 속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거죠. 그리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채무 위기를 겪으면서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는데요. 그 대가로 엄청난 긴축을 겪어야 했어요. 실업률이 27.5%까지 치솟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58%를 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연금이 평균 40% 삭감되고 의료 서비스가 악화됐습니다. 자살률이 35% 증가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났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부유한 나라들도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과는 다른 이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자국 통화로 빚을 진다는 점이에요. 미국이 대표적인 예인데 미국은 달러로 빚을 지고 있죠. 그런데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달러를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 채무 불이행할 이유는 없는 기지.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0%를 넘는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웬만한 개발도상국이었으면 진작에 파산했을 수준이죠. 그런데도 일본은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채가 자국민과 자국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엔화로 발행됐거든요. 일본은 필요하면 엔화를 더 찍어낼 수 있고 자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부가 스스로에게 돈을 빌리는 구조죠. 하지만 부유한 나라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좋은 예입니다. 2011년과 2023년에 미국은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갔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미국은 부채 한도라는 게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는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한도를 올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정치적 무기로 쓰면서 한도 인상을 거부했던 거예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타협이 이루어져서 위기를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11년 미국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고 2023년에는 피치도 같은 조치를 취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신용 등급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준점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2011년 사태 때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 일시적으로 떨어졌죠. 실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가능성만으로도 이런 충격이 온 거예요.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유로존 국가들은 특이한 상황인데 자기들만의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없거든요. 유로를 쓰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위기를 겪을 때 자체적으로 통화를 찍어낼 수 없었던 게 문제를 더 악화시켰죠. 유로존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구조예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2022년 리즈 트러스 총리 시절에는 단기간이지만 심각한 금융 위기를 겪었는데 정부의 무리한 세금 감면 정책 발표로 파운드화가 사상 최저치까지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했죠. 영국 중앙은행이 긴급 개입해서 겨우 진화했지만 선진국도 잘못된 정책 하나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강한 경제를 가진 나라들도 방심할 수 없어요.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부유한 나라들은 더 많은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고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채무 불이행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채무 불이행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억지로 갚으려다 보면 경제 전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부채를 갚으려고 공공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나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침체되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결국 세금 수입도 줄어들어서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져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부채를 재조정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빚더미에 깔려서 영영 일어서지 못하느니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신용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지도 중요한 문제예요. 보통은 일반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거든요. 부유층은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바꿔놓는 등 대비할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월급쟁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럴 여력이 없죠. 평생 모은 저축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더 불공평한 건 애초에 부채를 만든 책임은 정부와 지배층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부패한 관료들이 돈을 빼돌리고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재벌들이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받고 그런데 결국 그 대가는 아무 잘못 없는 일반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에요. 정치인들은 도망가고 부유층은 자산을 지킬 방법을 찾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부는 부채를 만들 때 신중해야 하고 국민들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빚을 늘리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경제는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본 원칙은 간단해요.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빌리면 안 되며 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국가든 개인이든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의 경우 그 영향이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미친다는 점이 다를 뿐이에요.